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까지 연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웨딩과 여행업계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을 했어야 할 이재승 씨. 1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식부터 스튜디오, 뷔페 등 예약 취소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도 전 떠나게 된 신혼여행 역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계약돼 있는 곳을 그냥 하나씩 다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제 연기를 다 신청하고 그랬어요. 취소를 하거나 막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바로 대뜸 첫 마디가 이제 위약금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거 결혼 준비하는데 1년 걸렸거든요. 올봄 예식은 대부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결혼식은 물론이고 경조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뷔페 업계도 줄도산 위기입니다. 웨딩을 계약하실 때 식사와 다 같이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보증을 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가 타격이 제일 크죠. 결혼식이 취소 연기가 되고 식사 인원이 당연히 없고 모든 돌잔치, 모든 행사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여행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은 직원 한두 명을 제외하곤 텅 비었습니다. 2월에만 취소가 140여 건, 3월에는 예약률이 0%입니다. 최근에 2명의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사스라든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메르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던,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예약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초 벚꽃 시즌이 찾아왔지만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은 또 끊겼습니다.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항공편을 구하기도 어려워 줄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 기간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빠졌어요. 결혼이나 여행 등 일상적으로 누렸던 일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웨딩업계와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의 추가 확진자는 주춤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임대료와 자금 그리고 지역 경기 침체 이 세 가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힘내라 부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민생 경제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기는 좀 밑으로 많이 하향세를 띠고 있는데 저희 가게도 뭐 그런 걸 좀 피해가지 못하고 좀 어려움은 좀 많이 있긴.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힘내라 부산 3대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시도 앞장서 공공기관 임대료 부담을 줄입니다. 지하도 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료를 3개월간 50% 솔선해서 인하를 하겠습니다. 총 3,755개 업체가 73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당초 3천억 원의 발행 규모를 1조 원 내외로 늘려 10% 캐시백 혜택을 3월에서 7월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과 피해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발표한 6천억 원의 긴급 정책 자금에 신규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각 500억씩을 더해 모두 7천억 원의 특별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힘내라 부산 3대 부담 경감 대책이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어떠한 체감형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호트 격리됐던 부산의 모든 병원들이 지난 1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격리 기간에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격리가 해제됐는데요. 환자와 의료진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나눔과 행복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11일 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병원이 격리된 지 2주 만의 일입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병원에서 쪽잠을 자며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들.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틴 환자들은 안도와 서로에 대한 고마움, 만감이 교차합니다. 치료를 못 받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도 있고 병원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격리부터 해서 뭐 방역, 소독 이런 걸 계속 해주셔가지고 빨리 격리 해제가 된 것 같고요. 저희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격리된 167명의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집단 감염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데는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가 한몫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물리치료사는 근무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했고 간호사는 초기에 스스로 진단 검사를 받아 접촉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병원은 확진자 발생 직후 선제적으로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감염의 경로가 없도록 모든 인력과 우리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그 외에 일체 부분들은 다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시와 구청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그렇게 전체 코호트가 이제 된 거고요. 코호트 기간 동안 정말 애써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로 깊이 감사드리고.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병원에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는 클린존 마크가 부착됐습니다. 너무 잘 규정을 지켜주시고 또 관리를 잘 해주신 그런 보람으로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클린존을 설정을 하고 방역이 철저하게 완료가 되고 또 방역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드 요양병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11일 0시를 기해 코호트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해 한일 무역 분쟁으로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한일 여객선 운송이 중단되면서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 다녀왔습니다. 한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일본의 여객 운송 중지 요청과 비자 면제 중단 조치에 사실상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백길이 막혔습니다. 대합실은 텅 비었고 입출항을 안내하던 전광판엔 운항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혹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운항하던 선사들은 블라인드를 내린 채 발권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관광객이 없다 보니 관광 안내소도 굳게 문을 닫고 잠정 휴업했습니다. 아마 일단은 이달 말까지는 그렇게 문 닫을 거고 이달 말 이후로 또 상황 봐가지고. 지난해 경직됐던 한일 관계 이후 급감했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제는 완전히 끊긴 터미널 내 상점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객 터미널 내 두 군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성진 씨. 치열한 입찰 경쟁을 뚫고 입점에 성공했지만 하루 매출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코로나 사태까지 임대료의 관리비 등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옥일 정도입니다. 이게 뭐 남고 안 남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루에 10만 원 판다고 가상을 해보죠. 그러면 월 매출이 300인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지금 그 한 점포에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물론 60%를 깎아주셨지만 추가로 이렇게 더 안 해주면 이거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한일 교역 환경도 악화되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수출입 물량의 급감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수출을 하물도 없고 수입한물도 줘버리고 물량 자체가 없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일단 줘버리고. 지난해 한일 무역 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입국 제한으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차에 탄 채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부산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검사 시간도 짧고 감염 우려도 적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간이 천막 앞에 멈춰선 차량.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운전자의 열을 잰 뒤 해외여행과 대구 지역 방문 여부를 체크합니다. 1차 문진이 끝나자 이동하더니 다른 의료진이 구체적인 증상을 체크합니다. 다행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어 검체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이 오늘 나시긴 하는데 따로 검사 대상자는 아니시라 하거든요. 일반 진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간호소. 부산에도 도입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진과 검진, 검체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문진에서 검체 채취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 검사를 받은 시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보건소는 지나가면서 선별진료소를 봤는데 조금 가기가 불편해가지고 선별진료소 검색해가지고 왔는데 차 안에서 검사하고 뭐 하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부산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부산 진구와 해운대, 북구 등 3곳입니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의료진과 검사 대기자 간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진료소에 30분 소요되는 시간을 10분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고 또 재감염의 우려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감염 증상이 있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때는 동승자가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잇따라 주거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에도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격리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관리에 나섰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던 안동의 한 카페 주인 A씨.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안동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동의 또 다른 가게에서도 격리 중이던 70대 여성이 음식을 팔다 적발됐는데 역시 확진자로 판정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가격리했으면 안 다녀야 되는 게 맞죠. 서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다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격리자들을 관리하는 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GPS 기능을 활용해 주거지를 벗어나는 격리자와 전담 공무원 휴대전화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가격리를 통보받으신 분들은 격리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노약자들은 앱을 쓰는데 서툰 데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면 위치를 알 수 없다는 점 등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갈 곳 없는 학생들이 PC방과 노래방 등 방역 사각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대부분은 소독과 방역은 물론 밀폐된 공간에 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스터디 카페. 학생들이 학교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모의고사도 미뤄지고 아마 여름방학도 줄어들 테고 마스크 쓰고 나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시간마다 소독하는 스터디 카페는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인근의 동전 노래방은 이른 아침부터 중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30분 이상 머물며 노래 부르기에 열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딱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매일 코인 노래방에 와서 10곡씩 부르고 가요. 또 다른 PC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키보드와 헤드셋 등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사실상 감염에 취약한 PC방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계약을 아직 안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걱정되는데 애들이 하도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에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PC방과 동전 노래방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분간은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에 대한 출입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내 환기를 좀 수시로 해주시고 각종 기기들을 즉시 소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뤄진 계약에 학생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구멍이 우려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마스크 한 장 구하기도 참 힘든데요. 이 시기에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줄을 서고도 2-3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 새마을 부녀의 사무실. 10여 대가 넘는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하얀 천을 재봉틀에 넣고 박음질을 하자 마스크 겉감이 만들어집니다. 마스크 사이 공간에 넣는 새하얀 천은 정전기 필터입니다. 마스크 만들기에 최초로 도전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전문가까지 초빙됐습니다. 시접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질 수 있도록 요까지가 해주세요. 지금. 간단한 교육 이후 마스크 제작에 나선 봉사자들.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 속도는 빨라지지만 한 개라도 더 만들겠다는 생각에 손길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급해요. 빨리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요즘 어디 가나 지금 마스크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하러 가니까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참하게 됐어요. 수제 마스크 제작에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10,000개를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스크를 구하려 해도 살 수가 없어갖고 저희 부산시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새마을 부녀에는 이와는 별도로 손 소독제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당분간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원단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구와 경북 주민에게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과 성금 기부가 잇따르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 국내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급파됐고 민간 의료인들은 병원 문을 닫고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피로도도 쌓여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이들을 버티게 하는 건 전국에서 보내온 온정의 손길입니다. 도시락부터 위생용품, 생필품 등 각종 후원 물품과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고 SNS에서 퍼지고 있는 힘내라 대구 해시태그 응원은 지역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계신 시민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 코로나19 사태를 어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냅시다. 화이팅! 코로나19는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마스크 끼시고
또 손 씻기를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현재도 잘 극복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여기 온 국민이 많이 응원하고 있고 충남 당진에서도 다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굳건하게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지금 세상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특히 그 대구 쪽에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 같이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코로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코로나19가 확산될수록 더 견고해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개학이 연기되면서 연기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 실무원과 조리원 등에 대해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수업일에만 출근하는 교육 공무직원이 3,600여 명에 달하는데 개학이 미뤄지면서 이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지급 임금 규모는 3월 출근일 감소분 등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1인당 135만 원입니다. 또 방학 중 비근무자가 근무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개학일보다 앞선 19일에 출근해 개학 준비를 하도록 하고 연간 근무일수도 방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간 임금 총액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당초 다음 달 11일에서 5월 9일로 한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했다며 다음 달 24일 홈페이지 검정고시 안내 코너를 통해 고사실 배정 현황과 응시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합격자는 6월 2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부산지방병무청이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었던 각군 모집병 면접을 연기 또는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면접 대상자는 합격할 경우 5월에 입영하게 되는 올해 2회차 지원자들로 면접 일정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육군 모집병 지원자는 면접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병무청은 모집병 지원자들에게 바뀐 일정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추후 면접 일정이 확정되면 개별 면접일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연말까지 부산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8%를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제로페이 결제 사업자가 참여한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경남정보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신발산업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 인력 양성, 신발산업 육성 지원으로 나눠 추진되며 신규 인력 양성의 경우 글로벌 신발 전문가 해외 인턴 교육과 취업 맞춤형 국내 인턴 교육 등이 이뤄집니다. 또 신발산업 육성 지원은 신발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작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국내 주요 업체의 제품 개발 아이디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초청작 수를 대폭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기획될 전망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일정과 예상 등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새로운 시작, Always Beef를 주제로 10월 7일 개막해 16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특히 통상 300편이 넘게 초청하는 예년에 비해 올해는 초청작을 260편 안팎으로 줄여 내실화를 꾀하고 주요 작품 홍보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봄철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집중 감시에 나섭니다. 시는 이 기간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는 한편 통합적인 진화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발생한 해운대 운봉산 산불 같은 재해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속행위와 소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드론과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입체적인 예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고용 창출 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집중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지역의 일자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면서 추진해온 만큼 부산시도 역시 양적, 질적으로 다 잡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 부산 지역의 일자리 실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동안 이제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두어진 정책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성과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전년 그러니까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전월 대비 연도 대비에는 증가세인데요. 월 대비는 약간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요 30,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약간 우려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월 연령별 취업자 수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이 30대하고 40대가 각각 11,000명, 10,000명 정도 이렇게 좀 감소했다는 점에서 가장 경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세대에서 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좀 특단의 어떤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한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고요. 부산 전체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전반의 취업자 수가 증가를 위한 어떤 산업 고용 연계 정책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시사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좀 약화되고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한 그런 업종이거든요. 이게 좀 하향돼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좀 정책을 좀 우선순위 좀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30대, 40대 취업자의 취업률이 조금 떨어지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 중요한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적 성장, 질적인 성장을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이런 목표로 시민행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민선 7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시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상당히 좀 의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시민행복 일자리 로드맵인데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시민행복 일자리에서 시민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이제 기획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부산에 맞는 어떤 고용 지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좀 늘리자는 그런 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이제 혁신성장 일자리를 좀 펼쳐나가자 그 사업을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가지고요. 특히 부산 지역에 그 강소기업들을 좀 키워서 혁신성장 일자리 한 10만 개 정도를 좀 만들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으로서는 이제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상공업계라든가 공공기관, 부산에 이제 혁신단지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계해가지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 바탕에서 좀 민간 협력 일자리 14,000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 네 번째 축으로서 이제 상생 협력 일자리라고 합니다. 사회경제적 기업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입문 과정에서 보육, 멘토링, 이런 투자까지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계획인데요. 이 상생 협력 일자리로 약 사회적 분야의 일자리 분야에 약 25,000개를 좀 신규 창출하겠다는 어떤 포부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의 목표로 보고 있군요. 사실 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민선 6기에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민선 7기에 또다시 핵심 과제로 내세웠는데 민선 6기의 정책과 7기의 정책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또는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일자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일자리를 이제 강조했거든요. 근데 7기에 있어서는 이전 6기와 이제 좀 차별화된 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관주도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도 시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 주도적이었었는데 따라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요 시민행복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시민이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업을 시민 직접 제안한다든지의 그런 경우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시민 체감을 좀 그래야지 이제 또 업될 것이고 네. 그러면 자연스레 시민 행복도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에서요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산업 구조가 상당히 어떤 취약되고 주력 산업이 어떤 침체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의 한계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부산 지역에 맞는 그런 산업을 좀 개편하고 고도화시켜서 이제 우수 기업을 이제 발굴하고 또 그거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확충시켜가지고 어떤 창업 생태계를 좀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성장 일자리인데요. 좀 집중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군요. 예. 네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산업군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을 좀 만들어서 일자리를 어떤 형성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일자리 모습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역 주도 일자리인데요. 예. 지역 기관과 그동안 이제 협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 경제권이 좀 침체됐기 때문에 동반 부울경이 좀 하락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쟁력 하락하는 요인이 좀 됐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일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어떤 그런 기관들이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이런 관련 광역권이 유기적으로 좀 협력하자. 그래서 동남권 협력으로 일자리 영역을 좀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거버넌스를 좀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일자리를 좀 어떤 창출하는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고였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상생협력 일자리인데 그동안 이제 사회 서비스 시장 구조가 상당히 취약했고요. 네네. 근로 환경도 상당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질이 좀 저하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어떤 사회 서비스 일자리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확산으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소득 계층들, 부계층들 같은 경우에 더 어떻게 보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를 좀 확산해서 양극화 문제를 좀 더 좀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상생협력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6기에서는 조금 소외받거나 네. 뭐 못 챙겼던 부분을 7기에서는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하고 집중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들면서 부산시 경우에는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좀 앞장서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올해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019년에부터 이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네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19 부산 OK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OK 일자리 사업은 구군 지역의 어떤 주민과 지역 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 예, 그래서 기관 주도가 아니라 이제 지역에마다 주민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필요한 어떤 수요도 달라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 주민의 어떤 주도로 해서 지역의 맞춤형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걸 공모를 했는데 54건이 접수돼 가지고요. 최종 29건이 선정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를 거쳐서 이제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 특화형, 사회 서비스형, 또 플랫폼형, 융합 혁신형 이런 어떤 네 가지 어떤 형태로 구성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내가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이런 점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직접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후반기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바로 민간 일자리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뭐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예, 일자리 상생 협약이 지난번에 광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부산이 어떻게 보면 7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어떤 지원 받아서 지역이
정부가 이제 후견 역할하고요. 지역이 주도해가지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게 하자는 사업인데요.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상당히 좀 취약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회사, 특히 전기 자동차, 네. 파워트레인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관련된 코렌스 그룹의 코렌스 EM이 부산 지역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상생 일자리의 주체로서 이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R&D 기반 원하청 상생 협력을 모델로 이제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술 허브 건립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뭐 이런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요. 어떤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요. R&D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미래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선진 기지로 도약하겠다는 뭐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학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서로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요. 특히 전기차 핵심 부품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미래지향적인 어떤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화를 지원하고 또 인재를 양성 공급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부산은 이제 핵심 산업이 제조업이고 기계 산업 쪽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르노, 삼성 자동차의 투자 이래 가장 큰 그렇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도 또 한 부분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만 또 보더라도요. 만약에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이제 성공적으로만 추진된다면은 약 7,600억 원 규모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도 약 4,3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산하면 연간 약 3조 GRDP라고 합니다. 국내 지역 총생산 금액을 이제 창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효과로 보더라도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산화 기반을 어떤 확충하고요. 특히 급성장 중인데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이 어떤 선점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 효과를 어떤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산업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요. 지역 산업의 이제 구조 산업 고도화, 개선 이런 촉진을 위해서 남들의 의미 있는 어떤 촉매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되고요. 뭐 궁극적으로 이제 미래의 차에 있어서 수출 전진 기지로서 도약할 수 있겠다 부산이요. 그다음 세 번째 이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산 어떤 관련된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R&D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약 17,200명 정도가 유입되지 않겠나라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연 한 2,150억 정도 창출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청장년층이 부산보다는 외부로 나가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근데 이루어진다면은 인구 유입도 17,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가 사실 모든 나이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전생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또 측면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세대별 일자리 실태가 좀 궁금합니다.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국한이 되어 있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좀 궁금하군요. 네, 흔히 좀 이제 부산에 대한 인식을 좀 약간 안 좋게 표현해서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고령화되면서 노인 일자리도 이제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그게 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부산의 노인 인구 약 58만 명 정도고요. 부산 전체 인구의 약 17%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부문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쳐왔는데 여러 가지 좀 어떤 한계가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들이 이제 공익형 중심 일자리가 주축이 되고 있고요. 수익형 사업 창출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걸 위한 지원 체계가 좀 약간 좀 미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히 이제 노인 고령층의 어떤 요구에 맞는 어떤 수요 뭐 이런 것도 맞는 그런 일자리가 좀 제공돼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원하는 그런 일자리에 또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게 있어서는 노인 고용을 좀 꺼리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용률이 좀처럼 이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네네. 지금 사실상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멈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은 5만 명 정도 고령층이 어떤 취약 고령층이 생활고가 우려될 정도로 이 네네. 이제 일자리 사업이 멈추면서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이 부산시가 좀 노인 특화형, 네네.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그런 어떤 수요나 요구에 맞게끔 그런 어떤 사업을 좀 개발해가지고 네네. 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궁극적으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노인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청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현재 우리 부산의 지역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에 취업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청년들 생각에 양질될 자리가 없다,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괜찮은 곳이 없다. 맞습니다. 일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괜찮은 곳이 보면 없다. 예, 부산 지역의 그 젊은 청년들은 특히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네네. 나름대로 기대 수준이 좀 있는데 그렇죠. 자기네 기대 수준은 맞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미스매치라고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 강서구나 이런 유통단지 그 어떤 곳에 밀집돼 있는데 예, 예. 장소도 그렇고 어떤 환경도 그렇고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 상당히 좀 못 미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좀 미스매치가 상당히 좀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임금 문제라든가 복지 그리고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청년들이 어떤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것을 좀 막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자리 정책은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도 가시적으로 확 눈에 띄게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도 물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네네. 특히 좀 우선순위를 좀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도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그렇죠. 지역이 그래도 좀 어떤 살기 좋은 도시로서 어떤 다른 지역에 또 인구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좀 재원 투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재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재원을 투입하고 또 재원을 효과적으로 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돼요. 단순히 소모적으로 투입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노력하고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지금 미스매칭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청년 특히 청년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산시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와 더불어서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도 괜찮구나라는 느낌을 갖도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좀 방안한 창의적으로 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좀 특히 저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 안 보여요. 다 보면 나중에 연락 오면은 어디 뭐 가서 취직했다고 가까운 데는 창원, 김해로 막 가고요. 뭐 멀리는 이제 뭐 대전까지도 막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쉬운데요. 이 청년들이 뭐 중소기업이라도 중소기업에는 정보를 좀 잘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연결이 돼서 청년들이 좀 여기서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고령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 정책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성이 아니라요. 그래서 좀 공무원들이 좀 머리를 좀 많이 좀 써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가장 삶을 영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좋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시의 경우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심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